한양 북촌의 고요한 밤, 당대의 세도가로 이름을 떨치던 최대감의 첩집에서는 좀처럼 잠 못 드는 뒤척임이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최대감의 얼굴에는 근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웠고 그 깊은 수심은 감출 길이 없었지요.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점디절문 첩에게 더는 위풍당당한 사내의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기력이 쇠한 듯 잠자리가 영 시원치 않아 첩의 고운 얼굴조차 똑바로 마주하기 어려웠으니 한양 사대부가의 최고 권력자라 한들 이소가리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친 한숨이 방문 너머로 새어나갔고 방 안의 정적은 그의 초조함을 더욱 두텁게 감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윤관찰사가 귀한 송이버섯 보따리와 넉넉한 전대를 들고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관찰사가 조아린 자세로 들어섰습니다. 대감님, 소신 윤아무개이옵니다. 강원도 산천에 정기를 담은 귀한 송이버섯이옵니다. 부디 부족하나마 대감님의 소찬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인가? 귀한 것을 다 가져왔군. 앉으시게. 감히 대감님의 안부를 여쭙고자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혹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 이 늙은이야 어디 편한 날이 있겠는가? 그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만 실감할 뿐이지. 요즘 밤잠이 영 사납네. 기력이 쇠하여 젊은 첩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이러고 앉았지. 사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애를 태우고 있네. 아, 대감님께서 그런 깊은 근심을 품고 계셨을 줄이야. 소신이 불민하여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대감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을꼬? 자네야 아직 젊으니 이 늙은이의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그저 예전 같지 않은 이 몸뚱이가 한스러울 따름이라네. 자네에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라면 능히 내 고충을 헤아려 줄 것이라 믿네. 대감님 염려 마시옵소서. 대감님의 기력을 되찾아 드릴 만한 방도를 기필코 찾아 올리겠나이다. 소신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 자네라면 믿을 수 있겠지. 나의 이 근심을 덜어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네. 부디 잘 부탁하네. 예, 대감님. 한양에서 최대감의 깊은 근심을 접한 윤관찰사는 강원도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최대감의 한숨 섞인 말이 맴돌았지요. 체면이 말이 아니라네 라는 그 말은 윤관찰사에게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직결된 절대적인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최대감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자신의 앞길을 닦는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강원도 관아에 당도하자마자 그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박형감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관찰사의 위엄이 가득한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고 박형감은 왠지 모를 긴장감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관아의 뜰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윤관찰사의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이글거렸습니다. 박형감은 관찰사의 엄숙한 표정에서 평범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형감. 자네의 안일한 직무 수행 때문에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질 지경일세. 소신이 무엇을 그리 큰 허물을 지었사옵니까? 허물이라니. 한양 최대감님께서 지금 기력이 쇠하여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다네. 어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미리 아뢰지 않았단 말인가? 자네의 무지함에 내 속이 터질 지경일세. 최대감님께서 그런 깊은 수심을 어찌 감히 짐작이나 했겠사옵니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네. 지금 당장 해구신 2개를 구해오게. 최대감님의 기력을 되살리는 일은 자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일세. 이것이 곧 내 체면이자 자네의 앞길이 걸린 일임을 명심하게.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것이야. 해구신 2개라 하시옵니까? 초겨울에 물개의 수놈을 어찌 잡을 수 있사옵니까? 이는 참으로 어려운 명이옵니다. 어려운 명이라고? 자네는 지금 내게 변명만 늘어놓을 셈인가? 이 일은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 최대감님의 기력이 걸린 문제일세.
자네의 능력과 충성심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즉시 명을 이행하게. 해구신이 아니면 자네 목숨이 날아갈 줄 알아? 예, 나리. 소신, 죽으림을 다해 명을 받들겠나이다. 당장 시행토록 하겠사옵니다. 윤관찰사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혼비백산한 박형감은 강릉 현청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등골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일, 자네 앞길이 걸린 일이라는 관찰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는 자신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감의 기력 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공을 최대한 부풀려 관찰사에게 잘 보일 심산이었지요. 현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방으로 직행하여 아랫사람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방은 평소 현감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또 어떤 무리한 요구가 내려올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방? 당장 내 앞으로 불시에 나와라. 늦었다간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현감나리. 소신, 명받들어 즉시 당도에 싸웁니다. 소신에게 무슨 명이 있으시옵니까? 자네, 지금 한가하게 땀이나 식힐 때가 아니네. 최대감 용안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 기력이 쇠하여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위기라네. 최대감님 말입니까? 소신이 어찌해야 하오리까? 조용히 하게. 이중대한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자네 목숨만 위태로울 뿐일세? 내가 직접 최대감님의 기력 보강을 책임지겠다고 윤관찰사 나리께 약조하였네. 자네가 해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일세. 지금 당장 해구신 세 개를 구해오게. 이 일은 나의 체면을 넘어 자네 목숨까지 걸린 중대한 사안일세. 만약 닷새 안에 해구신 세 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자네 목숨은 물론이고 자네 가족들까지 편안치 못할 것이야. 알겠는가? 당장 나가서 구해오게. 예, 현감나리. 반드시 해구신 세계를 구해 오겠사옵니다. 박형감의 불호령을 들은 이방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동시에 자신의 이속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은 어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강릉 어촌에서 어선 세척을 거느리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덕팔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은 덕팔의 문 앞에 다다르자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덕팔 집에 있는가? 어서 나와보게. 나리,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사옵니까? 소인을 부르시니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지금 한가하게 문이나 열어줄 때가 아니네. 나라의 중대사가 터졌네. 한양 최대감께서 기력이 쇠하여 밤잠을 못 이루시고 그로 인해 나라의 대소사가 지연될 지경이라네. 아, 최대감님께서 그런 고초를 겪고 계셨단 말입니까? 소인 같은 미천한 자가 어찌 감히 그 심정을 헤아리겠사옵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현감나리께서 나에게 맡기셨네. 자네가 나를 도와 최대감님의 기력을 되살려야 하네. 당장 해구신 4개를 닷새 내로 구해 오시오. 네, 내 개라 하시옵니까? 나리, 이는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초겨울 바다에서 수놈 물개를 4마리나 잡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명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물개에 수놈이 그리 쉽게 잡히는 짐승이 아니옵니다. 불가능. 자네는 지금 명을 거역하는 것인가? 잘 들으시게. 이 일은 내 목숨과 자네의 배 세척 그리고 자네 가족들의 안위가 함께 걸려있는 문제일세. 명을 거역한다면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의 어선 세척도 모두 압수될 것이며 자네 가족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야. 그러고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텐가? 나리, 제발 소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허나 가족만은 소인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어부들을 모아서 나서게. 닷새 안에 해구신 4개가 내 손에 없으면 자네 목숨은 내 손에 달린 줄 알아 명심하게. 이방의 등 뒤에서 느껴지던 서늘한 협박의 덕팔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사흘 내내 망망대해를 훑고 다녔지만 물개는커녕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이방의 협박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어부들 틈에서 눈치가 빠르고 기지가 넘치는 길동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덕팔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덕팔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그리 상심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이방 나리의 호통에 어찌 되겠사옵니까? 길동아, 이대로 가면 내 목숨이야. 어찌 된다 한들 가족들은 어찌 살아가라고.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죽으라는 법은 없지요. 혹 제가 작은 묘책을 하나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묘책이라니. 어서 말해보게. 내게 살 길이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 마. 이 울날 먼 바다에서 해구신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 차라리 무엇이란 말이냐? 소문만 무성한 해구신 대신 우리 주변의 흔한 짐승으로 대감을 속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위험천만한 계략이오나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허나 이 일이 들통나면 우리 둘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이대로 죽으나 그 계략을 쓰다 죽으나 매한가지. 좋아, 자네 말대로 해보자. 이 일이 들통이 나면 우리 둘은 목이 성치 못할 것이야. 만약 성공한다면 자네 공을 잊지 않을 것이네. 어서 시행하게 해. 길동에 기발하면서도 위험한 묘책의 덕팔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작은 어촌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어둠을 가르고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길동이는 능숙하게 주인 없는 개를 데려왔고 덕팔이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그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필요한 것을 확보하자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동이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걸쳤습니다. 덕팔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길동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중요한 부위를 정성껏 그슬렸습니다. 덕팔이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이방에게 바쳤습니다. 이방은 한 개를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세 개를 현감에게 올렸습니다. 현감은 기쁨에 겨워 하나를 챙기고 두 개를 관찰사에게 보냈으며 관찰사 또한 하나를 빼돌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를 최대감에게 바쳤습니다. 길동아, 정말 괜찮겠느냐? 이 가짜가 탄로나면 우리는 염려 마시지요. 대충 보고 만진다면 누구도 쉽사리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력이 쇠한 노인이라면 더더욱. 이방이 다시 덕팔의 집을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덕팔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가짜 해구신이 들통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의 호출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길동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길동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만 번도 더 죽음을 예행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최대감의 대궐 같은 저택에 당도했을 때 덕팔이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최대감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흡족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자가 바로 그 해구신을 구해 바친 자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예, 대감마님. 소인, 미천한 어부이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은인인가?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봄을 맞았네. 첩의 얼굴을 보기도 민망했던 나날이었는데 이제는 밤마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듯하니 이 어찌 자네의 덕이 아니겠는가? 예? 정녕 그러하시옵니까? 그럼 이 늙은이의 시름을 한 방에 덜어주었으니 이 어찌 고맙지 아니하겠는가? 자네는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네. 앞으로도 구하는 족족 나에게 올려주게나. 내가 자네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야. 소인은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사내의 기세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여봐라, 이 어부에게 후한 수고비를 넉넉히 주어라. 최대감의 후한 수고비와 뜻밖의 극찬에 덕파리는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의 문턱에서 오히려 환대와 보상을 받으니 세상의 이치가 이리도 묘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최대감의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난생 처음 한양 도성을 구경하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번화한 저작거리와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길동이와 함께 이 기묘한 행운을 만끽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대를 허리에 차고 해장술에 불쾌하게 취한 덕파리는 길동이와 함께 동대문을 나섰습니다. 어촌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기이하여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믿음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그를 통쾌하게 했습니다. 형님 한양 구경은 흡족하셨습니까? 허허, 이렇게 호강하며 한양을 구경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대감님의 은혜에 감옥할 따름이네. 형님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젠 이방 나리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야. 이 모든 것이 자네 덕분일세. 껄껄껄 거시기를 해구신으로 아는 어리석은 것들. 세상이 이리도 우스울 줄이야. 저는 한양 포도청에 근무하는 포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대수였고 신분은 중인이었으며 나이는 30 중반이었지요. 저는 내년이면 포도부장으로 진급하는 나름 인지도 있는 포졸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된 포도청 근무를 끝마친 저는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을 지나가던 저는 여인네와 난데없이 부딪혔습니다. 광화문 저작거리는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이런 꼴을 당하지요. 저는 체격이 황소 같았기에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저와 충돌한 여인은 뒤로 거세게 밀려나며 나자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죄송한 마음에 해당 여인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를 잽싸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그녀를 워낙 거세게 붙잡아 당겼기에 그녀는 일어선 채로 제 품에 과격하게 안겼습니다. 그 여자가 붉어진 얼굴로 적잖게 수줍어하더니 잽싸게 떨어지더군요. 그 여자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데 예뻤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저자에서 이런 여자를 안아보니 말입니다. 솔직히 저희 부주의는 아니었으나 이 여자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앞만 보고 걸었던 제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존재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 그녀는 괜찮다면서 발걸음만 잽싸게 어딘가로 내빼더군요. 제 눈에 수줍어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내와 저자에서 부딪혔는데 민망했을 겁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채 발걸음을 집이 있는 곳으로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저자가 끝나가는 지점에 좌판을 깔고 가락지를 파는 어느 노파를 보았습니다. 좌판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가락지가 여러 빛을 뿜어내는데 참으로 예쁘더군요. 이것을 아내에게 사다 준다면 분명 좋아할 것이라 그리 확신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미모가 빼어났으나 사치스럽지도 않았고 전혀 꾸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이것을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르신? 저 가락지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건 가격이 모두 똑같습니다. 세 냥인데 한 냥 깎아줄 테니 하나 사시지요. 순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세 냥이면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함에도 가락지 앞에서 발걸음을 물리지 못했던 이유는 곧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 아내의 생일이니 미리 선물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다홍색으로 하나 주십시오. 저는 노파에게 이리 말한 채 소매 안자락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뒤적거려도 있어야 할 엽전 주머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혹시 몰라 몸 이곳저곳만 한참을 꼼꼼히 뒤적였습니다. 사실 저는 중인이라 도포를 입을 수 없었으나 포졸들은 예외였습니다. 고급스럽게 하고 다니는 게 위장 수사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저 같은 포졸들은 집에 다양한 신분의 옷들이 여럿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쨌건 찾는 게 보이지 않으니 제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넓은 소매자락 안엔 무려 30냥이 넘는 거금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나 골똘히 생각하는데 순간 아까 부딪힌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제가 그 여인에게 소중한 엽전 주머니를 강탈당한 것입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그녀는 표낭도 같았습니다. 표낭도는 주로 인파가 북적이는 저작거리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깊은 탄식만 내뱉으며 멍청한 저만 수없이 질책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노파가 이리 묻더군요. 살 거요? 말 거요? 저는 노파의 저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 울상을 지었습니다. 사고 싶은데 아까 이곳으로 오면서 엽전 주머니를 강탈당한 듯 싶습니다. 표낭도에게 털린 것이구먼. 조심하지 그랬소. 참으로 안타깝구먼. 이 일을 어쩝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오시구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포도청 포졸이 표낭도에게 엽전 주머니가 털리다니요. 저는 그 여자를 잡겠다는 일념을 지닌 채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저희 퇴청길은 분노와 그 여자를 잡겠다는 승부 근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매치기 즉 표낭도 이외의 표현으로는 도모나 쓰리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참, 업계 오랜 은어로는 떼끼라고도 하지요.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저를 아내가 무뚝뚝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싹싹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관아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광화문 저자를 지나던 길에 떼끼를 당했소.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지 않소. 아내는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저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떼끼가 무엇이옵니까? 저는 말할 기분이 아니었으나 아내가 물었으니 답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소매치기 말입니다. 떼끼기라고 하지요. 아내는 적잖게 놀랐다는 얼굴로 가만히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 이 일을 어쩝니까?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어쩌긴 뭘 어쩝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지요. 그 여자를 붙잡는다면 두 다리를 확 그냥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방금 여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아무래도 내가 보통 내기가 아닌 여자에게 돈을 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치도 없이 제 배에서 꼬르륵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수 없는 일은 겪었어도 배는 고팠습니다. 저는 손과 발을 씻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불은 배를 만져가며 아내가 봐준 이부자리 위에 편안하게 누웠지요. 보통 때였다면 스르르 눈이 감겼겠으나 빼앗긴 돈 생각에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눈은 감기지 않고 자꾸만 짧은 한숨만 뱉어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오늘 잠을 청하겠습니까? 저는 화가 솟구쳤습니다. 포졸이었던 내가 소매치기를 당하다니 이곳 조선에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모로 누웠는데 바로 앞에 얌전히 누워있던 아내가 보이더군요. 저는 아내와 오랜만에 그걸 하기 위해 치맛자락을 과감하게 걷어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치맛자락에 손이 간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아내의 누더기 같은 옷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며칠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 정수리에서 역한 냄새까지 풍기더군요. 그러니 미간을 찌푸린 채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이게 내 아내라니 젊었을 적엔 그리 예쁘게 꾸미고 다니더니. 저는 탄식만 내뱉은 채 그대로 돌아누웠습니다. 꾸밀 줄도 모르고 관리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답답했나 봅니다. 하긴 그게 아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니 아내가 아끼다가 이런 것까지 아끼게 된 것이죠. 이런 저를 흘려보던 아내가 넌지시 물어왔습니다.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보니 뭔가 서운섭섭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걷어 올리셨으면 진행하셔야지. 왜 멈추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없어졌소. 아내가 두 눈만 휘둥그레 뜬 채로 저를 보더니 이리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내의 실수라고 100번이라도 말하고 싶었으나 이 여자에게 상처는 주기 싫었습니다.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그 흔한 속옷 하나 사지 않고 검소하게 산 게 죄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끼며 산 것이 정말 죽일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쓸 거 없소.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저를 보며 의아스럽다는 표정만 자아냈습니다. 어쨌건 오랜만에 기분 좀 내며 사내 역할 좀 하려고 했더니 일이 물거품이 되었지요.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를 떼끼한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차려준 아침 밥상을 받아먹고서 곧장 포도청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출근길은 어제의 재수 없는 일로 인해 발걸음이 꽤 무거웠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무탈히 다녀오십시오. 알겠소. 집 잘 보고 있으시오. 무슨 일 있으면 관하로 곧장 연통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내는 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제야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아내의 배웅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광화문 저작거리에서 제 엽전 주머니를 슬쩍한 그 여자를 붙잡는 것이었지요.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제가 아내에게 가락지 하나는 생일 선물로 건네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포도청에 출근한 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포도청 정문 보초만 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보초를 서고 있던 동료가 저를 눈치 살피더니 자꾸만 흘려보며 이리 묻더군요. 씩씩대고 있던 제 모습이 아무래도 신경 쓰였나 봅니다. 자네?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얼굴에 뿔이 가득한 것이 당장에라도 뭔가 터질 것 같은 도깨비상이네. 어제 퇴청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저작거리에서 떼끼를 당했다네. 그것도 여인에게 말이네. 그 여자를 붙잡는다면 진짜 내가 요절을 낼 것이야. 동료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내보인 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참말인가? 그렇대도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하는가? 당연하지. 그 얼굴을 어찌 잊겠는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게. 운이 좋다면 언젠간 마주하겠지. 어쨌건 한양 바닥은 은근히 좁지 않겠나. 내가 그런 경우를 제법 봤거든. 저는 함께 보초를 서던 동료의 말에 위로를 얻었으나 실상은 이게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리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자네? 사내에게 진짜 쪽팔린 게 뭔지 아나? 동료는 저를 보며 뭔가를 떠올리더니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던지 이리 말하더군요. 그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네. 포졸인 내가 떼끼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네. 아내 속옷이 누런데도 새 속옷을 사줄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이 쪽팔렸네. 동료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인 채 이리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는 되네. 나라도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사실 나도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안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준 기억이 많거든. 저는 땅을 내려다보며 멍한 얼굴로 이리 답했습니다. 현재 어깨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자네라도 이런 내 마을을 알아주니 고맙네. 역시 나에게 동무는 자네뿐이야.
저만 안쓰럽게 바라보던 동료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쨌건 떼끼가 판을 치니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되겠네. 포도청 종사관 나리도 며칠 전에 엽전 주머니를 털렸다며 오늘 자네처럼 씩씩대셨소. 종사관 나리까지 당하셨단 말인가? 이거 이대로 두었다간 일날 듯 싶네. 해서 말인데 나와 함께 퇴청하고 광화문 저작거리를 순찰이나 나서지 않겠나? 퇴청 후 말인가? 저는 퇴근 후까지 제 시간을 써가며 일을 해야만 하나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동료는 저를 위해 이렇게 말했지요. 혹시 아는가? 어제 봤던 그 여자를 오늘 만날 수 있을지. 무언가라도 해보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막말로 그 여자가 이곳에 제 발로 자수하러 오지는 않겠지. 그럼 정답은 하나야. 우리가 직접 잡으러 돌아다니는 수밖에. 저는 제 처지를 먼저 이해해준 동료를 무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자고 굳건히 결심했습니다. 좋네. 내 안에 가락지에 살 통까지 앗아간 그 여자를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네. 그렇게 오늘 하루 일과가 끝이 났을까요? 저는 함께 근무를 섰던 동료와 함께 광화문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다급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떼끼를 당했단 말인가? 그렇다네. 저기 보이는 저기서 그 여자와 부딪혔다네. 그럼 이 일대부터 둘러보세. 혹시 아나? 이곳에서 다시금 만날지 말일세. 내가 저쪽을 둘러보며 행인들을 살필 테니 자네는 이쪽 근방부터 살펴보게. 좋네. 그럼 지금이 인시인이 묘시가 끝나는 시각에 광화문 정문 앞에서 보세나. 동료와 헤어진 저는 광화문 일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실 범행을 저지른 장소의 범인이 다시금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떼끼는 달랐지요. 이곳이 워낙에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돈을 지닌 호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많은 인파 사이를 거닐며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애타게 찾는 이가 보이지 않으니 슬슬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포자기하려던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린 여인네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 말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황급히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멍하니 보다가 뒤늦게 그 여인을 쫓았습니다. 제가 쫓는 입장이었으나 도망가는 저 여인쯤은 무조건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뭔 여인네가 저리 빠른지 점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악문 채 달리고 달렸지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여자의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붙잡았다. 그녀가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쁜 것이 애처롭게 바라보니 정말이지 없던 사심마저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그녀와의 시선을 피한 채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아시오. 그녀는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집에 병든 노모가 계십니다. 의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어쩌합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였나이다. 내가 그쪽 말을 어찌 믿겠소. 그렇다고 남의 돈을 그렇게 떼끼하면 되겠소. 됐고 내가 훔쳐간 돈만 주시오. 그러면 더는 다른 건 문제 삼지 않겠소. 내가 그 돈이 없어서 내 안사람 속옷 하나 사주지 못했소. 그녀가 몸 이곳저곳을 뒤적이더니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사흘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황당했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이 마치 당당한 채 이런 제안을 건네니 말입니다. 저는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소. 그러니 지금 당장 주시오. 지금 당장 말이오. 어떻게 하면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조금이라도 달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집이 어디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럼 위치를 내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흘이라는 시간까지 줄 수가 있겠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자신이 사는 거주소까지 안내했고, 저는 그 여자가 어디로 튈까 노심초사한 채 바짝부터 졸졸 따라만 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여자가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이제 보셨으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쪽 집이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여자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무작정 안으로 발걸음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 옷깃을 붙잡아 당기며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허락도 없이 무슨 경우입니까? 그쪽은 내 허락을 받고 엽전 주머니를 떼게 하였소. 마당에 들어선 저는 다짜고짜 방문을 보며 이리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더니 주름진 얼굴을 한 노파께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그 노파는 저를 보더니 제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를 보고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는 것이냐? 그래? 이 사내는 누구더냐? 그 여자는 적잖게 당황했으나 애써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것도 제게 팔짱을 끼더니 다정하게 말했지요. 혼례를 올릴 사람입니다. 노파는 혼례라는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예, 어머니.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구나. 내 딸이 혼례 올릴 사내를 데려오다니.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대수라고 합니다. 노파는 흐뭇한 얼굴로 저를 보았고 저는 나중에 정식으로 찾아와 인사를 올리겠다며 우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을 나와 그 여자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함께 걸었을까요? 난데없이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주소만 확인하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포도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을 믿지 않지요. 내가 그쪽이 내뱉는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어쨌건 집도 알았고 신원도 확실한 것 같으니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내게 훔쳐간 돈은 사흘 안에 주셔야만 합니다. 그녀는 제가 무작정 집 안으로 쳐들어가 노파와 대화를 나눈 게 불쾌했나 봅니다. 어쨌건 저는 잃었던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돈을 받기 위해 그 여자네 집으로 퇴청 후 빠르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웬 사내들이 쳐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그들을 뜯어말리며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지요. 그러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이러는 겁니다. 누군데 참견이요? 말을 듣자니 참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포도청에서 근무하는 포졸이오. 그러는 그대들은 누구인데 남의 집에서 일이 깽판인 겁니까? 포졸이라는 제 말에 거만스럽던 그들은 곧장 얌전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언갚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린 돈을 달라며 부탁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소.
집에 몸이 불편한 노모도 계신 것 같던데. 오늘은 이만 가주시죠. 그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지 차례로 이곳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살림만 눈물을 쏟아낸 채 정리하던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방 안에서 누워 계십니다. 괜찮으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라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대체 어떻게 사셨기에 이런 집으로 식라인까지 찾아온답니까? 식라인은 사채업자를 의미했습니다. 이게 지독한 가난 때문 아니겠습니까? 갚아도 끝이 없더군요. 저는 이 여자가 기거하는 집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은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더군요. 거미줄도 가득했습니다. 오늘 돈 받으러 왔는데 아무래도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선했다고 생각할 테니 어머니께 효도하시며 행복하게 사시오. 저는 그 돈이야 없어도 살겠지만 그쪽은 아니잖소. 동정입니까? 동정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먹고 살 만해지면 그때 갚으시오. 저는 발걸음을 떼려는데 난데없이 그녀가 저를 붙잡아 세우더군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보았는데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뭔가를 가지고 나와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 번만 입은 제 속옷입니다. 포졸 날이 부인 속옷이 누더기 같다고 하셔서 마련했습니다. 깨끗이 빨고 빨았으니 새 것처럼 보일 겁니다. 형편이 좋았다면 새 것을 마련했겠으나 저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것을 받아든 저는 좋아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쨌건 준이 받기는 해야겠지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30냥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돈이 떼기를 당했으나 좋은 곳에 쓰인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언제나 이놈의 정이 문제입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리러 왔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식리님께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찾는 것이요? 내가 이상민 식리인이요. 돈 좀 빌려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하신지. 500냥이 필요합니다. 500냥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담보는 있어? 내 소문은 익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사람만을 담보로 잡는 사람입니다.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 여식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여식을 담보로 잡는다. 어디에 쓸 돈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식까지 담보로 잡을 정도라면 그 사연이 참으로 기구할 것 같은데. 안 사람이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의원에 가야 하는데 워낙 비싸서 문턱도 못 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 결국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요. 딱하구먼. 좋습니다. 내가 500냥을 내어주겠소. 정말이십니까? 저는 식리인이었습니다. 식리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들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한양에서 알아주는 식리인이었습니다. 음지에 있었기에 뭐 그다지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 돈을 빌려주고 담보는 무조건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안사람의 치료비로 500냥을 빌리러 온 사내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담보로 여식을 넘기겠다고 했으니 저는 담보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담보로 사람을 잡는다고는 하나 일단 제가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걸었더니 따닥따닥 붙어있던 초가집이 즐비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을 따라 들어간 저는 그의 여식을 보았습니다. 그의 여식은 마당에 선 채로 손도끼를 들고서 장작만 패고 있더군요.
의뢰인은 저를 보며 자신의 여식을 소개했습니다. 제 여식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소개한 담보라는 의뢰인의 여식을 유심히 훑어보았습니다.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지요. 의뢰인은 딸내미를 보며 저를 이리 소개하더군요. 우리에게 500냥을 빌려주실 식리인이시다. 네, 담보로 너를 잡았다. 자신이 담보로 잡혔다는 나비의 말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니고 있던 500냥을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담보를 보았는데 흡족하니 이 정도면 거래를 성사해도 무방했지요. 저로부터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건네받은 의뢰인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담보는 내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안 사람 건강이나 잘 챙기시오. 그가 저를 보며 다시금 연신 고개만 숙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사연 많은 사람을 접했으나 이리 예의가 바른 의뢰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담보로 잡고 하는 일이니 감사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아닙니다. 선비님이 아니시면 저희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금을 빌리겠습니까? 딸아, 이 아비가 어미를 치료하고 어떻게든 너를 데려오마. 그러니 조금만 참고 있어야만 한다. 예,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는데 이곳에 더 있다가는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의뢰인의 딸내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게나. 그러자 의뢰인의 딸내미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의뢰인의 딸내미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땔감을 최대한 많이 마루 밑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끌려가기 싫다며 떼를 쓰거나 표정이 어두운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이 참으로 밝더군요. 더욱이 마지막까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노력했습니다. 좋네. 그럼 여기서 기다릴 터니 천천히 일을 보시게. 의뢰인의 딸내미는 내려놓았던 손도끼를 들더니 장작을 능숙하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로 세워진 장작이 그녀가 내리치는 손도끼에 의해 시원하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도끼질하는 솜씨를 보니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더군요. 그러니 갈수록 이 여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장작을 다 쪼갠 그녀는 의뢰인이었던 아비에게 큰 절을 올린 후 저를 따라 그동안 머물렀던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앞서며 걸었고 그녀는 제 뒤만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앞서며 걷고 있던 제 뒷모습을 보더니 어색한 목소리로 이리 말하더군요.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주하는 집으로 가는 것이오. 집으로 말씀이십니까? 보통 담보로 잡은 물건은 따로 보관 중인 창고가 있지요. 저는 사람을 담보로 받기에 아는 양반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 일선으로 보낸다오. 그녀가 의아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참으로 야무지더군. 그래서 양반집 일선으로 보내긴 아까웠소. 해서 내 집에서 집안일을 거두는 이로 사용할 생각이오. 당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려간 500냥을 갚기 전까지는 말이오. 저는 해당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더니 어느새 제 집 앞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신분이 양반이었으며 도성 안에 큰 기와집을 마련한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지요. 보통 양반들도 저처럼 이른 나이에 기와집을 마련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인은 기와집 문턱을 넘어선 저를 따라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넓은 집을 홀로 쓰십니까? 헐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오. 까탈스럽기로는 중전마마는 저리 가라지요. 해당 여인은 휑한 주변만 둘러보더니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머슴이나 노비는 없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어머니께서 워낙 까탈스러우셔서 낯선 사람은 아무나 쓰지 않소. 그런데 하찮은 저를 어찌하여 이곳으로 들이신 겁니까?
그대라면 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소. 더욱이 험한 일도 거뜬히 해내니 실소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지요. 나는 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소.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을 들었던지 안방에서 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오늘따라 일찍 들어오는구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던 어머니께서는 제 옆에 서 있던 의뢰인의 여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 여인에게 두 눈을 고정하시면서도 말은 저에게 건넸습니다. 누구더냐? 오늘 제게 500냥을 빌려간 의뢰인의 여식이 옵니다. 그래? 어머니는 해당 여인 주변을 삥 둘러보며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하셨지요.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싫다는 기색은 없었으나 어쨌건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 여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운 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나 닮아 깐깐하기로 유명한 내 아들이 데려온 여인네라. 얼마나 그 값어치가 대단하기에 내 아들이 이곳에 데려왔는지 궁금하구나. 잠시 나와 얘기를 나누지 않겠소? 해당 여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옆에 서 있던 저만 보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해당 여인에게 어머니를 따라가 보라는 손짓을 건넸지요. 민폐가 아니라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걸음을 옮기며 대청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도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흐뭇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을 안방까지 들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저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안방으로 들어온 어머니가 해당 여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그녀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대청에 선 채로 귀를 집중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쪽을 이 집까지 들였다오. 참으로 오랜만에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오. 제 아비께서 모친의 병고한 비용으로 500냥을 빌리셨습니다. 저를 담보로 잡았으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제법 야무진 줄 알았더니 맹한 구석이 있구려. 보아하니 태어나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녀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꼭 찍어서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나? 딱 봐서 풍기는 냄새 맡아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법이요. 그녀는 어리둥절하다는 얼굴로 정수리만 긁어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내 아들이 왜 그쪽을 이곳까지 데려왔는지 알겠네. 그렇게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끝낸 해당 여인은 어머니의 처소에서 나왔습니다. 처소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를 제가 인계했지요. 어머니와 대화는 잘 나누었소.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다는 얼굴로 어머니의 처소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이러한 조언을 건넸지요. 원래 말씀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찌하면 됩니까? 내가 그쪽 아버지께 500냥을 보내드렸으니 그 이자만큼의 일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참, 통성명이 늦었군요. 저는 이가 상민이오. 저는 김가효선이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었으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품위가 있었소. 혹시 양반이요? 예, 그렇습니다. 모친께서 아프셔서 지니고 있던 기와집까지 팔았습니다. 나름 알아주는 부자였으나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양반가일 뿐입니다. 알겠소. 어쨌건 내일부터 알아서 이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녀가 적잖게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알아서 말입니까? 예, 알아서 해주면 됩니다. 그 무엇도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이오. 우선 저를 따라오십시오. 한동안 머물 숙소를 알려드리겠소. 저는 어머니가 계시던 본체에서 발걸음을 물린 채 별채로 왔습니다.
별채는 거미줄과 잡초가 가득해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군내가 가득한 이곳 별채를 가리키며 효선 낭자에게 말했지요. 이곳에서 지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소. 내일 이곳으로 데리러 오겠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 말이오. 저는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그러다 한번 쓱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가 숙소로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만 둘러보더군요. 하긴 세상 어느 여인네가 거미줄 가득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대신에 담보로 잡은 여인에게 좋은 숙소를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숙소로 들어온 저는 이부자리에 누운 채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효선 낭자의 초가집 마당에서 그녀가 장작을 패던 그 야무진 모습을 말입니다. 사실 제가 내숭을 떠는 여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잠들었던 저는 일찍 일어나 효선 낭자가 있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간밤에 잠은 잘 잤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채로 가는 중간 어머니의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저는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인 채 별채 앞에 당도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초로 무성하고 거미줄 가득했으며 지저분한 별채가 어느새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저를 흘려보더니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청소하라 시킨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이 그대가 앞으로 머물 곳이니 들어가서 쉬라는 말만 건넸을 뿐입니다. 참으로 야무진 아이구나. 볼수록 욕심이 나는구나. 아니 어떻게 되었을지도 궁금하다. 들어가 보자꾸나. 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더욱 깨끗했습니다. 주변을 세심히 살피며 내부를 둘러보던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만큼 야무지고 성실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작은 방에 쪼그리고 누워있던 효선 낭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엔 때가 묻고 입고 있던 옷은 먼지와 가득한 그녀가 말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홀로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았지요. 깨울까요? 아침은 먹여야 하니 깨우거라. 예, 어머니. 그리고 오늘부로 이 아이 숙소를 별채가 아닌 내 처소 앞 빈방으로 옮겨주거라. 저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요즘 적적하였는데 별종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구나. 정확하게 어떤 아이인지 곁에 두고서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어머니께서는 흐뭇한 얼굴로 걸음을 물리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다가 이후 효선 낭자를 보았습니다. 깨우기가 미안했으나 아침은 먹여야 했기에 고이 자고 있던 효선 낭자를 흔들었습니다. 낭자. 일어나 보시오, 낭자. 잠에 빠져있던 효선 낭자가 눈을 뜨며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께서 아침을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피곤한 줄은 알겠으나 그래도 아침은 먹고 눈을 붙이시오. 효선 낭자가 잽싸게 일어섰습니다. 빠르게 아침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침밥은 어머니께서 직접 차려주실 겁니다. 예? 어머니께서요? 원래 어머니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사람에게는 아침을 대접한다오. 그대가 그만큼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때가 끼고 머리는 헝클어졌는데 어디가 마음에 드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저는 담보일 뿐이잖습니까? 참으로 눈치가 없구려. 하긴 순수한 것이 그대의 장점이긴 하지요. 어쨌건 저는 효선 낭자를 데리고 별채에서 나와 본체가 있는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아침 밥상에 모여 앉은 저와 어머니, 효선 낭자는 말 없는 식사만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다 끝낸 어머니께서 밥상을 물리서더니 효선 낭자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별채를 다 청소했더냐? 효선 낭자가 주눅든 표정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나나 내 아들이 청소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별채를 꼼꼼하게 청소한 것마저도 모자라 잡초까지 정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머물 곳이 아닙니까? 사람은 주변이 깨끗해야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피식 웃더니 해맑은 얼굴로 효선 낭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요. 힘들지는 않았더냐? 당연히 힘들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고생하였구나. 오늘부터는 이곳 본체에서 생활하거라. 방 위치는 내가 기거하는 맞은편의 빈방이니라. 효선 낭자는 어머니의 처소가 자리한 맞은편 빈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후로 그녀는 물을 기르고 각종 집안의 모든 잡일은 묵묵히 도맡아 성실하게 이어갔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와도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 모든 건 달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본인 처소로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야무진 아이 같더구나. 저 아이가 들어온 후로 내 기분까지 좋아졌다. 나는 저 아이를 내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내 의견은 어떠하냐? 저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낭자의 의사도 중요하니까요. 내가 지켜보았는데 너를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솔직히 너도 저 아이가 마음에 있어서 이곳까지 데려오지 않았더냐? 그건 그렇지요. 사실 장가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 신기하긴 합니다. 일전에 내가 절에 갔었는데 내 사주를 본 스님이 내 자리에 부인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찌나 가슴이 철렁이던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그러셨습니까? 사내든 여인이든 혼자 사는 것처럼 부모에게 불효는 없단다. 이제 내 나이도 있으니 번듯한 가정을 꾸려야만 하지 않겠니? 그간 말썽을 피워 송구합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데려왔으니 다행이구나. 어쨌건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효선 낭자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뒤를 따랐지요. 어머니께서는 효선 낭자의 방문 앞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효선아? 안에 있느냐? 그러자 안에 있던 효선 낭자가 처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와 저를 맞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잠시 할 말이 있으니 너와 상민이는 나를 따라오거라. 어머니께서는 대문을 나섰고 저와 효선 낭자는 그런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걷고 걸어 당도한 곳은 효선 낭자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초가집으로 발길을 들이며 이리 말했지요.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인기척의 방문이 열리더니 효선 낭자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이십니까? 저는 그쪽이 돈을 빌린 사내에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사람에게 미움을 먹이는 중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효선 낭자 아버지께서 마당으로 걸어나와 제 어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효선 낭자 아버지가 딸내미의 얼굴을 보더니 한참을 어루만지며 이리 말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지요. 보는 제가 다 애틋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병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많이 야위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안 사람과 너만 행복하고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이야. 내 얼굴을 보니 편안해 보이는 것이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께서 잘해주십니다. 어머니? 효선 낭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효선 낭자 아버지께 이리 말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등장에 효선 낭자 아버지는 적잖게 긴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여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씀이시면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효선이를 제 며느리로 달라 간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효선이도 놀랐고 효선이 부친도 놀랐습니다. 제 여식을 말입니까? 저는 이 아이가 참으로 욕심이 납니다. 혼례는 가문대 가문이라는데 괜히 저희 때문에 흠집이라도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보니 효선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네요. 자신의 아니보다 남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아버님의 인성을 닮았군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사돈께 기와집 한 채와 사부인을 병고안할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겁니다. 효선 낭자 아버지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지요. 어머니께서는 돈을 아끼시기로 꽤 유명했으며 이곳 조선에서 알아주는 식리인이었습니다. 재산 서열로만 따지자면 팔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지요. 예? 제 말대로 하시지요. 효선 낭자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겠다며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피해는 아닐지?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지요.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제가 갖고 싶은 물건입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잠시 생각하던 효성 낭자 아버지가 이내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후로 저는 효선 낭자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효선 낭자 아버지와 어머니께 기와집을 선물하셨지요. 넉넉한 생활비도 통 크게 선물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식리인으로 명성을 떨쳤을 때 크게 느꼈던 게 하나 있으시답니다. 그것은 미친 듯이 돈을 벌어보니 소용없더라. 오히려 허무하기만 하더라. 그래서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머니께서는 업을 물려받은 제게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쫓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인성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소중한 시간 투자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퇴청하셨습니까? 오늘따라 퇴청이 늦으셨습니다. 요즘 승정원 업무는 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내가 말한다고 알기는 합니까? 여인은 그저 밥하고 살림만 잘하면 됩니다. 피곤하구려? 좀 쉬고 싶으니 깨우지 말구려? 퇴청한 서방님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서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내뱉는 목소리에서부터 냉랭함이 가득했지요. 서방님의 목덜미를 보니 입술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이라도 내뱉고 싶었으나 애써 참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여자를 끼고 놀았는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지 새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생긴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제 친정도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 세상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최근 며칠 전부터 저에게 혼례를 물리자며 온갖 떼를 썼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며 완강하게 버텼지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요즘 저를 차갑게 대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순진했지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저 남자가 대뜸 홀례를 물리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싫어져서 그런가 싶었지 그의 옆에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한다던 제 서방님의 고백에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혼례를 올린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갔지요. 요즘 드는 생각은 사내의 사랑이 이리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란 것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해야지 누구를 원망할꼬. 저는 처소에 쪼그리고 앉아 혼잣말을 내뱉은 채 신세만 한탄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지요. 대체 어떤 계집일까? 하긴 바람을 피우니 제게 헤어져 달라고 떼를 쓰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저는 절대로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 좋다고 그런 멍청한 일을 벌이겠습니까? 사랑한다며 같이 살자더니 반년 만에 저는 누구도 봐주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친정에 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의 반대를 이겨내고 제 서방의 진심에 일방적으로 강행한 혼례였거든요. 그러니 부모님 앞에서 이 후회막심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서방님과 바람을 피운 상대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급선무였습니다. 제 처소로 쪼르르 들어온 여종이 그러더군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만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도대체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알아봐야겠어. 그게 집 면상을 봐야 이 답답한 속이 확 풀리겠구나. 해당 여종은 머리가 똑똑하고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하여 제가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여종은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어 초저녁마다 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제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여종이 저를 보며 의아스러운 얼굴로 이리 물었지요. 정말 다른 여인과 바람이 나신 게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방님의 몸에서 분내가 진동하였다.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다. 대체 내가 이를 어디서 맡아봤더라? 겨우 그런 걸로 바람이 났다는 걸 어찌 추측한답니까? 대를 못 이으니 예민해져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매번 같은 분을 사용하는 기생은 없다. 그리고 이 계집이 도발하는지 갈수록 분내가 진해지더구나. 게다가 오늘은 버젓이 목덜미에 입술 자국까지 남기지 않았겠느냐. 그게 정말이십니까? 여종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촉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저도 분내를 처음 맡았을 때 서방님이 다른 사내처럼 기방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맡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인으로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분내였다면 그 이후엔 저를 도발하는 분내랄까요? 또한 해당 분내는 값비싼 종류 같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목덜미에 자기 입술 자국까지 버젓이 남겨두지 않았겠습니까? 기생은 절대로 이런 저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방님의 외도 상대는 같은 양반임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본처 자리를 노리는 것이었지요. 기생이라면 애당초 첩으로 들어와도 그 자리에 충분히 만족했을 겁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어쨌건 제 서방과 바람을 피우는 계집의 면상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궁궐로 출근하는 서방님의 뒤를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혼자 보내기에는 걱정이 된다며 이런 저를 여종이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여종은 궁궐 앞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퇴청하는 서방님의 뒤를 조용히 따를 계획이었지요. 서방님은 주로 퇴청 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날이 저무니 서방님이
느긋한 걸음을 한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방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집이 있는 곳과는 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걸어가시네요? 흥. 그 여자가 거기에 사나 보구나. 광화문이면 양반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정말 양반집 규수와 바람이 난 걸까요? 가보면 알겠지. 그런데 주인 어르신 얼굴이 좋아 죽는 게 진짜 좋나 봅니다. 저렇게 해맑게 웃는 주인 어르신은 처음이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승정원에서 일한다는 작자가 저리 인성이 떨어져서야 원. 나도 더는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 내 얼굴에 침 뱉기니 말이다. 그 여자를 보면 뭐라고 말하실지 준비해 놓은 말은 있으세요? 아직?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욕부터 내뱉으신 후에 머리채부터 뽑으셔요. 알겠다. 내가 꼭 그렇게 하마. 여종과 얘기하며 한참을 걷고 걸었더니 광화문 인근의 어느 기와집이 나오더군요.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거주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어느 기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 기와집은 멀리서 훔쳐보아도 담장의 높이가 높은 게 꽤 지체 높은 가문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선 서방님이 도둑놈처럼 주변을 살피더니 이리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잠시 후 대문이 열리니 여인네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저 여인네는 저와 막역한 동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여종이 부축했기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종이 이런 저를 안쓰럽게 보며 말하더군요. 괜찮으셔요? 나는 괜찮다. 세상에 내 서방과 바람을 피운 상대가 혜선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답니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날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혜선이다. 내 동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구나. 더욱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자매처럼 자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미칠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혜선이는 3년 전에 사고로 사랑하던 서방을 잃었다. 그 후로 힘들어하던 걸 집으로 불러 위로해주고 달래주지 않았겠느냐. 그럼 딱이네. 저 둘이 그때부터 바람이 난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동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원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여인 그러니까 혜선이는 제 서방님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부터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간 제 서방의 바람은 가벼운 것이라 그리 치부했는데 오늘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악체면을 무릅쓰고 주변을 살핀 후 담장을 겨우 넘었습니다. 담장 너머 있던 여종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잠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거라. 예, 마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십시오. 그럼 제가 곧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잽싸게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고맙구나. 마님, 힘내십시오. 절대로 이성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냐? 저는 생소한 이곳을 둘러보다가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본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둘은 현재 아주 깨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본체 앞으로 쪼르르 다가가 몸을 숨긴 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남녀의 달콤한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몹쓸 제 서방님과 동무혜선이가 주고받는 대화를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어떻게든 달포 안으로 안방 자리에서 쫓아낼 터이니 말이오. 정말이십니까? 그대를 보면 이리 내 가슴이 뛰는데 어찌 그대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 마음 죽을 때까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어서 내 품에 안겨보시오. 어머, 왜 이러십니까? 부끄럽사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지아비가 사랑하는 여인의 저고리끈을 풀겠다는데 이러기요. 오늘은 정말이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저번에는 간의 기별도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좋을 거면 우리가 같이 좋아야지. 서방님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했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는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곳에서 조용히 나온 저는 대문 앞을 향해 까치발로 향했습니다. 숨죽이며 대문으로 다가가는 제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더군요. 대문을 열고 나온 저를 여종이 쪼르르 다가와 이리 물었습니다. 왜 이리 빨리 나오십니까? 저는 여종의 말에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은 채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사내 때문에 일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저를 보던 여종은 가만히 껴안으며 그저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님, 실컷 우세요.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더니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저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종의 부축을 받은 채 우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처소로 들어온 저는 여종이 봐준 이부자리 위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렇게 천장만 보며 또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던데 그 말이 오늘 새삼 이해되더군요. 자정이 넘어서니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서방님이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맞이할 기운이 없어 누운 채로 답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서방님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서방이 들어왔는데 안 사람이라는 여자는 가만히 누워만 있구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기력이 없어서 말입니다. 저는 서방님 앞에서 따지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성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니 어떻게 떼줘야만 할지 고민이었지요.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오. 오늘 할 말이 있소이다. 저는 서방님이 제게 할 말이란 게 무엇인지 대충 예상했습니다. 얘기해 보시지요. 서방님은 제 얼굴만 빤히 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미안해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소. 서방님을 바라보던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지요. 내가 외도한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 제 동무 혜선이가 아닙니까? 서방님은 적잖게 놀랐다는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그건 바보가 아니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를 버리고 제 동무와 몸을 섞으니 그리 좋으셨습니까? 그건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더는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악화시킨 건 서방님이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시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말장난은 하기 싫소. 그러니 우리 그만 삽시다. 그리고 여자가 문제를 삼지 않겠다니? 참으로 거만하구려. 혼례를 물리기 싫습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한답니까? 또한 출가 외인이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제게 100번을 말씀하셔도 제 대답은 싫다입니다. 서방님이 아쉽다는 목소리로 애절하게 하소연했습니다. 작전을 바꾼 것이지요. 부인, 저는 더는 이곳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앉아있던 자리에서 잽싸게 일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 처소에서 나왔던 저는 곧장 여종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별채에 자리한 여종의 숙소로 온 저는 곧장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여종이 이런 저를 보며 의아스러운 표정만 자아냈습니다. 마님, 이곳엔 어인일이시옵니까? 저는 토라진 표정을 한 채로 여종의 숙소에 앉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 미안하나 오늘은 이곳에서 신세 좀 져야겠구나. 여종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 괜찮겠지? 여종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누추한 숙소에서 저를 맞이하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저는 괜찮은데 마님께서 괜찮으실지 걱정입니다. 나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여종과 함께 들어놓은 채로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러니 천장만 보는 저는 긴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집을 나서자 저는 작정하고 꾸민 뒤 혜선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뺨이라도 때려야 문드러진 제 속이 그나마 위로받을 것 같았지요. 여종이 앞장섰고 그 뒤를 제가 터벅터벅 뒤따랐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저는 혜선이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여종이 대문을 두드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문을 여시오. 어서 이 문을 여시오. 잠시 후 혜선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니십니까? 제 여종이 두 눈에 힘을 주며 이리 말했지요. 마님 계시냐? 예, 안에 계십니다만.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요? 저는 다짜고짜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제 여종이 뒤따랐지요. 저는 본체 앞으로 걸어가는데 마침 혜선이가 대청에 앉아 분을 바르고 있더군요. 마당에 서 있던 저를 대청에 앉아 있던 혜선이가 잠시 흘려보았습니다. 어머, 정혜야? 혜선이는 가증스럽게도 저 더러운 입에 제 이름을 거들먹거렸습니다. 꽃신을 신고 있던 저는 대청으로 곧장 올라가 대뜸 혜선이의 뺨을 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분칠을 중이었던 혜선이는 뺨을 어루만지며 제게 이리 따졌습니다. 저는 씩씩대는 얼굴을 한 채로 혜선이에게 이리 말했지요. 그렇게 분칠하고서 내 서방과 굴러먹으니 그리 좋더냐? 이제 알았니? 저도 혜선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혜선이가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서방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에게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 말만은 꼭 해야만 했습니다. 미친 것이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많은 것을 가졌었지. 나는 전란으로 부모를 잃었다. 물론 너희 부모님께서 나를 입양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만 나는 어려서부터 가진 차별을 겪으며 비참하게 자라야만 했었다. 그래서 내가 미웠다. 이리 키울 것이면 데리고 오지를 말았어야지. 우리 부모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단지 내가 지나치게 집착했을 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입양아는 입양아일 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도둑놈 심보구나. 너는 다 갖지 않았더냐? 고작 서방일 뿐이다. 나에게 넘기는 게 뭐가 문제니? 너 때문에 완벽하게 끝났을 내 인생이 허망하게 망가졌다. 고작 서방? 고작 서방이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다 포기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꼭 하나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겠니? 혜선이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대체 여유 넘치는 저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 저는 아이를 가졌다는 혜선이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혜선이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 여기지는 않았지요. 뭐라? 너는 아이를 갖지 못하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남편이 그것까지 말하디. 저는 서방에게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서방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제 서방을 붙잡고 싶지 않았지요. 진짜 사내라는 족속이 질렸습니다. 좋아? 그런데 말이다. 이거 하나만 똑똑히 기억하거라. 본처를 배신한 사내라고 두 번째 부인을 배신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디 내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어디까지 행복할지 내가 끝까지 이를 갈며 지켜보마.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제 얼굴로 닭똥 같은 눈물 한 줄기가 뚝하니 떨어지더군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화끈하게 갈라섰습니다. 앞으로 1년이 흘렀을까요? 여종을 통해 둘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전 남편이 기방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몸담았던 승정원 자리에서도 비참하게 쫓겨났답니다. 혜선이는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우고 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게 있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게 여자의 인생 같습니다. 어쨌건 본처에게 잘하는 사내가 뭐든 잘하는 법입니다. 저는 덕망 높은 사대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명한 스승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스승이란 제 아비를 뜻합니다. 제 아비는 임금님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영의정이었습니다. 제 가문은 할아버지 시절부터 영의정만 지낸 뼈대 있는 역사를 자랑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제 아비를 존경했습니다. 아비는 술과 여인을 멀리했고 오로지 학문과 이 나라의 백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영의정을 지내셨으나 워낙 첩을 많이 두셨기에 제외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영의정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었던 제게 동무들이 다가왔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자네? 기방에 가본 적이 있는가? 없는데 그건 대체 왜 묻는 것인가? 나와 함께 오늘 밤 기방에 가보지 않겠는가? 동무들이 말이네. 기방에 가보고 싶다고 마구 졸라서 말이야. 자네도 우리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유생들이란 작자가 학문을 연구하기는커녕 기방만 거들먹거리며 실룩댔으니 말입니다. 어쨌건 성균관에 속해 있으면 학문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근간이지 않던가. 어찌 유생이 더러운 기방에 출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괜찮으니 가려거든 자네들끼리 가세나. 오늘 들은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그들과 대화를 끝낸 저는 허탈함과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비에게 어려서부터 이리 배웠습니다. 선비에게는 학문이 중요하고 나쁜 걸 접하고 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선비가 되기 전 유생 시절부터 올바름만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제 아비처럼 되고 싶었지요. 성균관에서 기숙 생활을 해왔던 저는 오늘만은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던 유생들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뜻이 맞는 아비와 대화하며 다시금 인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비와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면 허탈한 이 기분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외박을 위한 승낙을 담당 스승으로부터 허락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대문 앞에 선체로 머슴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문은 노비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내세우셨기에 머슴을 두고서 그들을 부렸지요. 어쨌건 누군가는 대문을 열어줘야 했기에 저는 머슴을 부르려고 했는 공교롭게도 대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그것도 야심한 시각에 굳게 닫힌 게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마당으로 들어서 머슴들만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머슴들은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저번 주에 친정에 다녀오시겠다며 집을 나섰기에 부재 중이셨습니다. 이번 주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건 이해가 되었어도 머슴들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증 가득한 얼굴을 한 채 아비가 계시는 본체로 향했습니다. 저는 처소 안으로 들어가 문안 인사를 드리려는데 그곳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죽인 채 처소 앞대청에 서서 귀를 집중했습니다. 처소 안에서는 아비와 낯선 여인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대감? 어찌 이리도 가슴팍이 넓고 단단하십니까? 소녀 대감의 품에 안긴 채 영원히 잠들고 싶사옵니다. 허, 참으로 요망한 년이로구나. 너는 어찌 이리 사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댈 수 있단 말이냐? 제 진심이옵니다. 영의정 대감께 어찌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더 품어보자꾸나. 아니 되옵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고년 내숭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부끄럽사옵니다. 저는 생생하게 들려오는 아버지와 낯선 여인의 대화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소 앞을 향해 까치발로 다가간 후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제 시선에 들어온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비가 낯선 여인은 제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제 아비가 누구였던가요? 한나라의 재상이었으며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저리 여인의 속껍질에 환장한 표정으로 있다니 가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낯선 여인은 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청에 놓인 병풍에 몸을 숨겨두었던 저는 낯선 여인의 뒤를 급히 쫓았습니다. 그 여인의 뒤를 뒤쫓으며 따라간 곳은 한양에서 잘 나간다는 어느 기방 앞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기생이었지요. 저는 저 여인이 들어간 기방으로 낯선 발길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이 제게 다가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찾으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으로 들어온 저는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주변만 둘러보며 얼씬댔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찾아봐도 그 여인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리 물었습니다. 방금 이곳으로 들어온 여인을 찾고 있다. 화장이 진하고 입고 있던 옷은 양반에 내가 봐도 지나치게 화려했다네. 그녀와 잠시라도 좋으니 얘기할 수 있겠는가? 기생 나이를 찾으시나 봅니다. 나이? 그 여자 이름이 나이던가? 예, 저희 기방에서 그 미모가 알아주기로 유명하지요. 나이를 찾는 이가 어찌나 많은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한가? 출입구에 매화가 그려진 술방에 들어가 계시면 술상과 함께 나이 기녀가 곧장 입실할 것이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술방 구석에 앉으니 이후 술상이 들어왔고 그 여인도 들어왔지요.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 여인이 맞았습니다. 저를 찾으셨다지요? 오늘 보니 낯선 얼굴이신데 기방은 처음이십니까? 저는 그 여자 얼굴과 몸을 매서운 눈빛으로 유심히 살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좋기에 아비가 영혼을 빼앗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곳은 처음입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럼 소녀가 잘 모셔야겠습니다. 딱 보아니 보통 가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를 잘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평범한 가문의 자제일 뿐입니다. 나이가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와 그대를 찾은 건 그대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뜸 나이 앞으로 건너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서 유심히 훑어보았지요.
그러자 나이가 피식 웃더니 대뜸 자기 저고리 끈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성격 하나는 급하십니다. 나이가 저고리 끈을 완전히 풀려는데 저는 그것을 말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굳이 저고리 너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요. 내 아버지와 몸을 섞더니 이제는 나와 섞으려 하는 것이냐?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의정 대감댁에서 내 아비와 불경스럽게도 몸을 섞지 않았더냐? 나는 영의정 대감의 외동아들이다. 나이는 목청을 높이던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만 내뱉었습니다. 어머, 영의정 대감님의 자제분이셨군요. 대감께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내 아비와 그런 대화까지 나누는 사이였더냐? 대감께서 제게 별의별 얘기를 털어놓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자는 위에도 귀가 있고 아래도 귀가 있다는 말씀을요. 저는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나이의 입담에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니 됐고 내가 이곳에 온 용건만 말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내 아비와 만나지 말거라. 다시 우리 가문의 문턱을 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내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서 술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광화문 일대와 도성 안을 방황하듯 걷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성균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던 영식이가 그러더군요. 참고로 영식이는 저와 함께 방을 쓰는 동무였습니다. 자네? 외출했다더니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그건 왜 묻는 것인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식이에게 일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묵직한 고민을 홀로 안고 끙끙대는 것보다 옆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인지 자네도 알고는 있지? 이곳 조선에서 자네 아비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영의정 대감이지 않던가? 학문의 조예가 깊고 백성을 식솔처럼 생각하시는 분 말일세. 그러니 임금님께서도 영의정 대감을 가장 으뜸으로 아끼는 것이겠지. 저는 한참을 머뭇대다가 영식이 얼굴을 보며 일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내 아비가 기생을 집으로 들였다네. 어찌나 좋아 죽던지 마치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아비가 아니었네. 영식이는 적잖게 놀랐다는 얼굴로 이리 물었지요. 그게 정말인가? 자네에게 들었으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먼. 저는 여전히 심란한 얼굴로 제 고민 털어놓기를 침착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자네에게 묻고 싶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내가 그 기생년에게는 따끔하게 경고하였으나 문제는 내 아비일세. 아비가 그녀를 찾는다면 소용없는 일이지 않은가? 듣고 보니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아비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자니 자존심 상해 하실 것 같고 해서 지금 나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영식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일이 털어놓더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우선 머리 아팠을 테니 눈 좀 붙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닌가? 알겠네. 우선 눈 좀 붙이겠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까요? 성균관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이곳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도 삼정승을 대동한 채 말입니다. 저와 이곳 유생들은 복장을 완벽하게 유지한 채 성균관으로 들어오는 어가를 반겼습니다. 임금께서는 이곳 박사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곧장 유생들을 보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대들의 노고가 앞으로 조선의 미래이네. 그러니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학문에 열심히 정진해 주게. 모두는 이렇게 답한 채 묵례했습니다. 예, 주상전하. 임금이 저를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자네가 영의정 대감의 외동아들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아비를 닮아 학문에 조예가 깊다고 들었다. 그대의 앞날을 기대하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이곳 있던 유생 한 명 한 명을 격려한 채 떠나셨습니다. 영의정이었던 아버지와 임금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이곳에서 발길을 떼셨지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쨌건 주변에 있던 유생들은 이런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지요. 제 아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알아도 과연 저를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란한 상태로 성균관 뒤뜰만 어슬렁거리던 저를 보며 영식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뒤뜰에 앉은 채 영식이와 대화를 나누었지요. 영식이는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사대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잘 모르겠네. 자네가 생각하는 사대부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던가? 영식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면이네. 체면? 자네 고민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이번 일을 끄집어낼지 아니면 모른 척 넘기는 게 좋을지 말일세. 그래서 자네가 내놓은 답은 무엇이었던가? 묻어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네. 그리 생각한 이유를 물어도 되겠는가? 입신양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더러운 건 봐도 모른 척 넘기시게. 그게 자네에게는 훨씬 이득이 될 것이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겠나? 또한 사내가 계집을 끼고 노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저는 영식이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이곳 성균관에서는 가장 침착하고 생각이 깊기로 유명했지요. 자네 아비 또한 영의정이기 전에 사내일세.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도 사내라는 점이네. 듣고 보니 자네의 말이 맞는 것 같네. 묻어두고 간다면 모든 게 편하겠지. 문제는 내가 스스로와 타협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점이네. 이리 생각하고 결심을 굳히니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균관 주변으로 숱한 방이 붙은 겁니다. 방의 내용을 살펴보니 기방에 출입한 제가 기녀 끼고서 밤새워 놀았다는 내용이었지요. 한편의 맹랑한 소설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방의 내용은 수위가 높았고 매우 야릇했습니다. 저는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까 여겼으나 사람들은 정말로 이를 믿었습니다. 영식이만이 유일하게 저를 믿어줄 뿐이었지요. 자네 괜찮은 것인가? 괜찮을 리가 있겠는가? 도대체 이게 누가 벌인 짓이란 말인가? 저는 머릿속에 어떠한 한 사람을 떠올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미 말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가득했지요. 누구긴 누구겠나? 그 기생년이겠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영식이가 제 옷깃을 붙잡으며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나? 저는 저를 붙잡고 있던 영식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쫓아가 요절을 낼 것이네. 감히 나를 욕보였으니 말이네. 저는 벽에 붙어있던 방 하나를 뜯어 이를 들고서 곧장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방으로 달려온 저는 나이를 찾아 다짜고짜 꾸짖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더냐? 어찌 사람이 이리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올라오는 흥분을 도무지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쫓아와 흥분하는 저를 보던 나이는 마냥 의아스러웠을 겁니다. 다짜고짜 이리 찾아와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글을 읽을 수 있을 테니 한번 보거라. 내 입으로 2번 말하려니 참으로 민망하구나. 나이는 바닥에 떨어진 방을 집어들고서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방을 읽어가는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녀가 방을 보던 시선을 떼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아니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설픈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더냐? 그럼 저라고 생각하신 확신은 있으시오? 뭐라? 선비님께서는 오로지 정황만 가지고 저를 의심하신 게 아니십니까?
세상 어느 여인이 자신이 잠자리한 내용은 방을 붙여 떠벌리고 다니겠습니까? 여인을 몰라도 이리 모르시오. 딱 보아도 이건 사내가 벌인 일이 아닙니까? 사내의 시선으로 쓴 글이지요. 왜 일곱 같은지 저는 알겠는데요. 이 사내가 질투와 열등감이 가득하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번 일을 벌인 자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며 나이가 이렇게 말해오더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도와드립니까? 어떻게 말이냐? 필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필체? 분명 주변 사람이 범인일 것이옵니다. 필체 하나만 가지고 주변인이라 단정 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 저와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방을 붙인 자는 선비님 주변인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 말이 맞는다면 저와 하룻밤 동침하셔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미 제가 이겼다고 확신했지요. 그래서 기녀 나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성균관으로 온 자는 제 주변 사람일 것이란 나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성균관 유생들의 필체부터 꼼꼼하게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날을 샜지요.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부분을 잃은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식이의 필체가 방에 적힌 필체와 똑같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영식이가 쉬고 있던 숙소로 한 걸음에 찾아가 뜯긴 방을 보여주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설마 범인이 자네였던가? 처음에 발뺌하던 영식이도 제가 의구심을 거두지 않으니 결국에는 시인하더군요. 자네 말처럼 범인은 나네. 저는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가 듣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이 상황이 안타까웠지요. 우린 동무가 아니던가. 대체 왜 그랬나? 자네가 부러웠네. 좋은 가문, 잘난 아비, 대대로 이어져 오는 뼈대 있는 역사. 그렇다고 이런 짓을 벌이면 되겠는가? 제가 언성을 높이며 훈계하니 영식이도 저를 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태어나 그와 이렇게 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게. 기방에 갔는데 세상에 그냥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했던 이는 자네일세. 저는 더는 영식이와 어떠한 말도 주고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는 동무와 더는 무슨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란했던 저는 그 길로 곧장 기방을 찾았습니다. 기방을 찾은 저는 나이를 보며 이리 말했지요. 결국 자네 말이 맞았네. 이런 짓을 벌인 자가 세상에 내 동무였더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선비님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셨지요. 고민의 해결책이란 그저 책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내기에 지셨으니 저와 동침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 알겠다. 농입니다, 농. 나리. 제가 아무리 닳고 단연이라지만 부자 사이를 오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란 건 어떻게 알았는가? 저는 자식을 낳으면 학문에만 몰두하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고지식한 책 속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빠르게 변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출사하면 숱한 시기와 질투, 아부와 정치질이 난무합니다. 제가 봤던 세상은 말입니다.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였습니다.
저는 나이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좁은 우물 속에서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왜 제 아비가 나이를 찾는지 이해되더군요. 후로 저는 아비를 이해하게 되었고, 세상이란 애당초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동무 영식이도 이해되고, 기녀 나이도 이해되고, 제 아비도 이해되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이해하면 사는 게 쉽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는 순수하고 머저리처럼 살지 않을 생각입니다.